안녕하세요. 그림쟁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가 1,500명을 넘겼는데, 이 1,500명이라는 숫자가 물론 100만 유튜버, 10만 유튜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구독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어딜 가서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이 있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게 유튜브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허공을 보면서 혼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익숙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되게 좀 어색하고 점점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뭔가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때까지 제 영상에 되게 주옥 같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그런 댓글들을 하나씩 제가 고른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코멘트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제가 그림을 그만두었을 때 찍었던 영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댓글들을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영상에 댓글을 쓰고 있네요. 저 또한 그곳에 있다가 사라진 사람으로서 많은 공감이 되네요.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내면이 너무 얕은 걸 확인하며 붓을 접었죠. 경험치를 쌓아야 할 이야기가 생길 것 같아 사회에 뛰어들었네요. 벌써 10년째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블루원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1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기간 동안 어떤 경험을 쌓으셨는지가 저는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다시 나타낸다면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궁금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쉬고 다시 시작을 하니까 저는 옛날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또 흘러온 시간도 있고 어떤 저의 경험치도 물론 변했겠지만 미적인 그런 선호도와 취향도 바뀌어서 분명히 블루원님도 다시 시작을 하신다면 다른 그림, 새로운 그림을 그리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그 그림에 되게 또 스스로도 되게 많은 감각과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언젠가는 고갈이 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그거를 대처를 해야 되느냐가 참 막막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으면 나는 이제 예술을 그만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또 그런 시기가 있다가 또 어느 순간은 또 하고 싶은 게 막 동시적으로 막 세네 개 생길 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창작에 어떤 동기부여가 없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을 때는 저는 그때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예술가라는 게 프리랜서 직종인 것이고 직종으로 따지면 쉬는 게 사실 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불안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경우가 없는데 그럴 때 정말 훗날을 위해서라도 푹 쉬고 다른 일들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블루원님의 언젠가 있을 그런 복귀도 제가 미리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근 4, 5년 전에 글꼴 디자인이 더 재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주 직업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 연도부터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의미를 못 찾았던 부분들을 찾으면서 정말 재밌게 작업하고 있어요. 라고 크리스탈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랑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군요. 이게 주 직업이 바뀌게 되는 것도 뭔가 현재가 너무 괴로워서나 그런 것이 아닌 글꼴 디자인이 더 재밌어지면서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직업이 바뀌었다. 저도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많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걸 대자면 더 재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어떤 피아노 그런 것들이 더 재밌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직업을 옮기게 된 케이스고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도 재밌고 네,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경로를 밟고 계신 분을 만나서 되게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댓글은 버터모스님께서 같이 버텨요 라고 짧고 강렬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버텨야 될 때가 있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공모전에서 계속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작업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는 버티면서 또 루틴을 계속 이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같이 버텨요라는 그냥 그 말 자체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버티고 있는 사람은 나만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어디 전시나 갤러리나 작품의 발표 현장을 보면은 다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저 사람들은 뭐 얼마나 버텼을까라는 좀 의심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말인데, 저는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을 만나면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강 작가님도 예전에는 뭔가 버티거나 남들을 시기하거나 뭐 질투했던 그런 시절도 있으셨을까요? 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네, 그분을 보면 되게 뭔가 화도 안 내실 것 같고 되게 외모도 그렇고 되게 평화 그 자체의 어떤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저런 사람도 옛날에는 좀 같이 버텨요라는 그런 말에 좀 공감도 하시고 또 왠지 쟤는 버티지도 않았는데 왠지 잘 나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기도 했는지 네, 그런 좀 인간적인 부분을 좀 직접 물론 있으셨겠죠. 네. 근데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도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읽어볼 텐데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뭐라고 써주셨냐면 엄기원님이 써주셨는데 저는 몇십 년 동안 근무한 아버지 어머니들의 은퇴도 보고 위대한 스포츠맨, 위대한 예술가들의 은퇴도 봤는데 당신처럼 은퇴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라고 네, 써주셨습니다. 네, 맞죠. 보통 은퇴라는 거는 뭐랄까 되게 예술가나 특히 뭐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은퇴 선언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정년퇴직 같은 것도 되게 긴 시간 이렇게 뭔가 회사에서 인증받은 그런 직업을 수행한 사람들이 하는 게 은퇴 선언일 텐데 저처럼 은퇴하는지 안 하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무명 예술가가 은퇴를 선언한다는 게 되게 코믹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무명 예술가가 스스로 사라지지 않고 말없이 사라지지 않고 뭔가 마지막 비명을 지르면서 나 은퇴합니다라고 해서 데뷔한지도 몰랐던 사람이 네,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 게 네, 일반적이진 않죠. 그런데 저는 이제 왜 굳이 그냥 혼자 안 하면 되는데 그냥 뭐 미술 안 하면 되는데 굳이 은퇴시까지 선언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정도로 관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은퇴의 순간까지 그만두는 순간까지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 와서 마지막으로 좀 주목을 받아보자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냥 뭐랄까 그냥 이렇게 제가 자연스럽게 안 하면서 사라지는 거는 마치 좀 잠수이별 같다는 느낌이 들까요? 뭔가 연애로 치면은. 네, 그러지 않고 저는 너무나 좋아했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선언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냥 안 그리고 내년도 안 그리고 내후년도 안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점점 잊혀지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확실한 끝맺음을 하고 싶었던 게 그만큼 제가 그림에 대한 애정이 그 당시에 있었고 끝내고 싶은 마음, 그 끝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내적인 어떤 그런 결단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이벤트까지 네, 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유명해지세요. 솔비, 구혜선, 하정우, 송민호 이런 애들처럼요. 이런 애들도 화가랍시고 하는데 화가 나시죠? 놓지 않고 계속 하시다 보면 분명 빛을 볼 날이 오실 겁니다. 라고 네, TV연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흔히 말하는 연예인 화가들에 대해서 다른 작가들은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나는 무명 시절부터 했는데 저 사람들은 명성을 되게 도둑질하고 있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저도 사람이니만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나, 저는 기본적으로 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미술계라는 이 작은 어떤 세상 안에서 나의 어떤 파일을 쟤네들이 뺏어가진 않을까라는 그런 초조함이 있을 때 생기는 게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무슨 뭐 애초에 잘 나가는 작가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가들이 미술계에서 이렇게 그림을 판매하고 전시를 연다고 해도 사실 그게 저랑은 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내가 쟁취할 수도 있었던 그런 기회들을 그들이 와서 가져가는 게 전혀 아니라, 그들이 있건 없건 저의 활동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거리에서 또 그들은 그들대로 활동을 하고 저는 저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저도 사실은 미술이라는 그런 그 재능과 경험을 가지고 독립영화 쪽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잘 풀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연기자나 가수나 뭐 이런 다른 예술계에 있던 사람들이 그림 쪽으로 와서 활동을 하는 게 전 전혀 뭐 이상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든 활동이라는 게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용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이라고 해도 굳이 막 익명으로 작업을 하거나 익명으로 가명으로 전시를 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어떤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음 활동을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저라고 해도요. 네, 그리고 또 말하다 보니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그 연예인 출신 작가들이 기존 미술계 작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원인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불평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저는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기준이 아닌 또 다른, 그러니까 약자들, 소수자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자신은 그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투쟁하고 항의하고 저항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어떤 말이냐고 하면 미술을 배우고 미대에 다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작가로 나아가는 일반적인 경로 말고, 저는 사실 장애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또 장애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공정한 경쟁이란 과연 무엇인가? 미술 전시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도시의 모든 시스템을 통과해야지만 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교육의 기회라든지, 또 어떤 그런 직업의 기회라든지, 라는 걸 따졌을 때 일반적인 작가와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불평등을 주장한다면 그런 일반적인 작가와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의 어떤 그런 접근성이나 그런 교육의 기회, 작가가 될 기회는 얼마나 박탈당했는지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런 제가 영화를 만들거나 미술도 나중에는 제가 그런 걸 진지하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접근성에 관한 고민들. 내가 전시를 열고 누군가를 초대한다고 했을 때 그 초대 장소에 과연 모두가 올 수 있는지, 화장실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지, 네, 이런 사실 역으로 좀 건강한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부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생각입니다. 다음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유화 작업을 잠시 보조하다가 그림에 대한 미련을 버린 지 30년 후에 다시 펜을 끄적이게 되었어요. 라고 이완혜 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와, 30년이라는 시간도 그림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잊지 않고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군요. 제가 30년의 텀을 이렇게 뭔가 두고 뭔가를 다시 기억하고 그걸 꺼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감각일지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유화 작업을 보조하시다가 지금 펜을 들으셨다. 도구가 좀 바뀌었네요.
그쵸. 가장 간단한 재료부터, 가장 부담 없는 어떤 재료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도구와 재료를 또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펜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난 얼마 전 그림을 시작했어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나이 60이 넘어 시작했는데 코로나 덕분이에요. 언젠가 나도 내 그림을 찾고 전시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그냥 밥 먹듯이 그려요. 라고 코니님께서 댓글을 적어주셨습니다. 되게 모든 문장이 되게 감동적이네요. 저는 60이 넘어서 시작했다는 것도 되게 멋있고, 매일매일 밥 먹듯이 그린다는 전업작가 같은 생활 루틴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도 물론 되게 멋있지만, 가장 멋있는 문장은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네, 보통은 늦게 시작하고 그러면은 뭐랄까 자부심보다는 뭔가 부끄러움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작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남들도 네, 비슷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내가 내 작업을 부끄러워하고 뭔가 좀 못난 자식처럼 여긴다면 네, 남들도 되게 좀 비슷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코로나 덕분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사람 만날 수 없고 되게 외로우셔가지고 제가 동화책 만들기 이런 그 줌으로 하는 네, 그런 워크숍을 등록해 드렸는데, 그때 어머니도 거의 70이 다 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네, 그 전까지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그려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분인데, 저희 어머니도 한 몇 개월 동안은 정말 미술 작가처럼 그 동화책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림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림으로 구현하고 정말 마치 현업 작가들처럼 그렇게 지내셨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뿌듯함과 네, 성취감을 느끼셨거든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예술 활동에 입문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네,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나도 언젠가 내 그림을 찾고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60이 넘어서 이제 노년의 나이에 시작한 사람들은 어떤 루트로, 그러니까 돈을 주고 대관하는 것 이외에 어떻게 개인전을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그 코니 님도 간단한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이렇게 인쇄 형식으로든 아니면 파일로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라도 좋으니 만들어서 누군가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아마 관심을 보일 사람이 분명히 한두 명쯤 나타날 거예요. 그때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라고 조금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드셔서 다가올 그럴 우연의 어떤 기회를 네, 잡으시길 네, 꼭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요즘 작가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고등학교부터 전공 관련 공부를 시작해서 20년 정도 디자인이란 장르에서 다양한 디자인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열정보다는 두려움이 덜컥 커져버린 지금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있습니다. 라고 초이스 모션님께서 네, 적어주셨습니다. 네, 그쵸.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전공을 하고 또 그게 업으로 삼고 하다 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막 와 재밌다 이런 느낌을 1년에 몇 번이나 받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 어떤 그런 창작에 관한 희열 이런 것보다는 매일매일 어떤 치러내야 하는 어떤 문서 작업이나 어떤 마감 기한을 맞추는 그런 작업, 특히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또 클라이언트 수정하고 또 최종 수정하고 또 이거 하고 저거 해달라, 그런 변덕을 견디게도 정말 급급한 그 직업이 아닙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네, 저도 가끔씩 뭐 영상이나 이렇게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하면은
가장 두려운 게 클라이언트가 정말 나한테 몇 번 수정을 요청할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정 제발 요청하지 말아라. 좀 이대로 정말 끝났으면 좋겠다.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한 3번 더 수정 요청을 하게 해서 저의 모든 루틴을 망가뜨리고, 네, 이런 일들이 허다한데, 네, 정말 디자인이라는 일이 정말 빡셀 것 같습니다.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또 이렇게 생각을 멈추다가 그래 뭐 나쁘지 않아, 내가 괜히 조금 쫄아 있었구나라고 해서 다시 이제 활기차게 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생각을 유예하는 게 한계에 다다라서 나는 도저히 이걸 현재는 지금은 못하겠어라고 과감한 결단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 됐건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또 시간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생활고에 잠시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멈추면 보인다고 했죠.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들지만 어느 순간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 영혼이니까요. 잠시 쉬시고 에너지 충전하시길 바래요. 라고 김인숙님께서 댓글을 써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생활고나 생계, 그 다음에 이 예술을 하면 돈이 안 된다는 그 불안감과 또 현실에 대한 어떤 걱정 때문에 많이 예술을 그만두시는데, 저는 사실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물론 엄청나게 또 특수한 경우가 있겠죠. 뭐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거나, 아니면 진짜로 생명이 좀 위태로울 정도의 생활고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 예술이라는 게 사실, 특히 그림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든다면 들지만 사실 종이 하나와 연필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또 미술 작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김인숙님처럼 지금은 죽을 만큼 힘들지만, 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또 작가들은 작업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 영혼이라는데 어떻게 그걸 그만둡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한 조건, 이 안에서 최적화된 작업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재 지금, 네, 작업실이 굉장히 협소한데, 그 안에서 가능한 작업은 무엇일까? 네, 사실 영화도 그래요. 제가 영화라는 게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에는 그 아무리 독립영화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장편 기준으로 한 1억 가까이는, 네, 1억 안팎으로는 다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글솜씨가 너무 딸려서인지, 네, 그런 제작 지원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미 장편을 2개나 만들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없이 정말 필요하게 되는 게 또 작업이지만, 또 아끼고 또 내가 그런 좀 많은 역할들을 대체하고 또 돈으로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조금 나의 상상력으로 조금 해결을 하고 하다 보면은 또 안 될 것도 없거든요. 간단하게 댓글을 읽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제가 이렇게 저장해 놓은 댓글들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도 제가 또 시간을 내어서 또 댓글들 달아주시면은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